늦은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뭐 본인 소개에서도 간접적으로 말씀해 제가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정책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통계에 중심 보고 자료 정리이기 때문에 따로 발표문이 있지도 않고 아마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듯이 통계, 데이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큰 틀을 파악하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 문제는 다른 우리 경제 현상하고 달라서 사실은 상당히 먼 기간 한 50년, 10년, 100년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예측 윤곽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 자료, 추계 자료 자체가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대해서 별로 관심들을 안 가지기 때문에 매달 인구 추계 나오면 기자들도 아주 새삼스러운 듯이 막 하는데 그런 것 자체에 저는 어쨌든 이 데이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는 것도 중요하면 그 전에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그게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맞춰서 가급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슬라이드를 바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오디오 전체 화면 되시나요? 슬라이드, 전체 화면 보기로 좀 해주세요. 전체 보기. 슬라이드 쇼. 네, 됐습니다. 네네. 예, 지금 우리나라 인구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인구의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인구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물론 과거 인구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추계 자료를 보면은 일단 BC에서 AD로 넘어올 때가 지금 한 2억 정도 되던 것이 1600년, 1500년까지는 한 5억 정도, 거의 뭐 100년에 한 10% 정도 됐다가 1700년 우리가 산업혁명 되면 1700년에 6억에서 1800년에 10억,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한 60% 정도 늘고, 그다음에 1900년, 그러니까 거기도 만약에 100년 사이에 한 60%밖에 안 늘어서 16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지금은 2000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20세기 100년 사이에 16억에서 61억 사정이 되면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한 개체의 종 숫자가 100년 사이에 4배 정도 아주 특이한 이런 현상이고 우리 인구 현상이 크게 보면 20세기 현상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1970년 그 당시 인구는 한 37억 정도 될 때가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 클럽 그다음에 성장의 항해 나오면서 인구 문제가 주로 일단 인구의 억제 측면에서 나왔던 게 불과 1970년인데 이것이 20세기 가기 전에 1990년 불과 한 20년 사이에 선진국 중심에서 인구 억제에서 거꾸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그 논의 자체가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한 20년 사이에 전체 인구 논의 자체가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050년 추정치가 97억, 그다음에 2100년 추정치가 지금 이제 보면은 10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엔에서 지금 보면 한 2년 내지 3년 단위로 예측하는 자료 중에서 이거는 가장 최근치가 아니고 바로 그 직전 추계치입니다. 그 직전 추계치가 2100년도 되면 109억 정도 가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꼭지를 찍고 떨어지고 봤는데 최근 2022년 자료 보면 이거보다 훨씬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97억 정도 가는데 피크는 2100년이 아니고 지금 하면 2080년 정도 가서 한 100억 정도 가서 하게 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전체 유엔 추계 자료도 전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지금 OECD 회원국
가족들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OECD 평균치가 1.43이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는 1.56 정도가 아니고 최근 급격하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하면은 한 2.07, 약간 2.1 정도가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대체 합계 출산율 보면은 1.43 같으면은 상당한 수준이 떨어지고 특히 지금까지 선진국 중에서 그다음에 고출산율을 유도했던 프랑스, 그다음 미국 자체가 지금 한 1.6 정도, 보통 1.9, 20 정도가 되면 1.6 정도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동아시아라든지 남유럽 정도 보면 1.2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결국 남아있는 데는 현재는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현재는 한 6, 5 내지 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쪽이 한 2, 3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지역 자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전체적으로 확진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세계 인구 추계는 지금 현재 유엔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어떤 피크치가 오고 떨어지라는 게 특히 워싱턴대 같은 데 인구 중심화는 대학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유엔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불신을 하고 이거는 좀 빠른 시간에 세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인구학자가 한 분이 201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추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2.0 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이고 그다음에 2.1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2.0이 떨어지면 인구가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유엔에서는 2100년 정도 가면은 전 세계 합계 출산율 한 2.0 정도, 대체 출산율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면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 같고 앞으로 한 50년 이내에 한 1.50 정도 전 세계 지금 현재 OECD 수준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고출생 국가에서 저출생 떨어지는 전체의 데이터를 보면은 인구학자들이 꼽는 것이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여성, 둘 다 여성이다. 여성들의 교육기간, 교육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임신 예방이나 임신 중지, 그러니까 피임이나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만 확보를 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 5, 6 정도 되는 합계 출산율이 한 2 이하로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 추세하듯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나 이슬람 쪽도 재보면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2 이하, 특히 1.5 정도 떨어진다 보면은 앞으로 세계 인구 자체는 한 1.50 내지 아니면 1.25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럼 1.50 정도가 떨어져서 이거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추세 보면은 결국은 한 85억 정도 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멜세스가 인구 변화 자체를 일단 그러니까 기하급수란 것은 인구가 늘어날 때도 기하급수가 적용되지만 이거 줄 때도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2.0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인구는 기하급수를 줄 수밖에 없고 지금 1.50 정도로 지수를 갔을 경우에는 2100년 되면 인구 한 68억 그다음 2200년 되면은 한 26억 정도 그다음 2250년 되면 아까 말한 1900년 아까 우리가 16에서 시작했던 인구 폭발 초기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한 2200년도 정도 되면은 다시 원상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통 인구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인구가 지금 생태계라든지 다른 그 사무실 보면은 지금 너무 과대한 인구가 아니냐. 인구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사무실 높이는 쪽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건 일단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전제가 과연 이 전체 우리 세계 전체 지구 전체에 대해서 적정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 인구가 될 때까지 아까 사지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이제 줄여야 된다는 그 전제 하나 하고, 그다음 문제는 적정 인구에 왔을 때는 그 적정 인구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적정 인구 떨어질 때까지는 출생률이 2.0 이하로 가더라도 적정 인구에 와서는 그 적정 인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지구적으로 20억이 됐던 30억이 유지하려 그러면 그 당시 가면은 2.07이라는 대체 출산율 자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돼야 그 수준 유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낮을 경우에는 지속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수용하더라도 그 적정 인구까지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용 가능성을 관리할 수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적정 인구가 됐을 때 그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대체 출산율 2.0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를 더 살피지 않고는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우리나라 문제. 이게 이제 우리 저출생 문제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돼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직접 만든 표고, 용어도 보면 1차 인구 절벽, 2차 절벽, 3차 절벽, 그다음에 고출산, 저출산, 초저출산, 극저출산, 이 용어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그만두고 나니까 이거를 윤 정부에서도 이걸 대통령 보고하는 거 이 자료를 쓰더라고요. 똑같은 자료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이 저작권 문제 좀 문제가 굉장히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청에서 우리 인구 통계를 그 매년 작성한 거는 1960년입니다. 그 전에는 5년 단위로 하는 인구 총조사밖에 없었고 매년 하는 인구조사는 1960년인데 1960년부터도 그거는 이제 총인구조사만 매년 했고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는 10년 전 1970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970 이후가 돼야만 매해 지금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나오고 실제적인 자연증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는 저희들 베이비붐 세대, 한해 9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74년 이후에 소위 말해 X세대가 보면은 이게 1982년까지입니다. 82년까지가 한 80만 명 정도 태어나다가 그리고 1차 인구 절벽이 불과 82년에서 84년 2년 사이에 출생자가 85만 되던 것이 지금 67만, 그러니까 지금 딱 2년 사이에 한 17만 정도, 약 20%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체적으로 2.06 정도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출산 상태에서 저출산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984년부터 아까 말한 요게 이제 한 1.7 정도로 쭉 유지를 하다가 이것이 2000년이 되면은 다시 200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다시 2차 인구 절벽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2000년에 64만 태어나던 것이 2002년에 불과 2년 뒤에 49만이기 때문에 40만 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한 14만, 한 22%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다 또 이제 2002년부터는 또 멀쩡히 갑니다. 가다가 2015년까지 그대로 40만 대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차 인구적, 이때는 2년 단위로 한 5년에 걸쳐서 1.05를 떨어지고 그다음에 0.89대로 떨어지죠. 2020년까지. 세 차례 우리 인구 절벽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구 전체 세대들이 2.0 이하에서 고출산 세대, 그 다음에 지금 1.3에서 지금 2.0 사이에 있던 우리 저출산 세대, 그 다음에 초저출 세대가 있는 거. 여기 보면은 고출산 세대는 연평균 출생아 수가 80만 대입니다. 80만 대. 그 다음에 1차 적정 보면은 60만 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보면 40만 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 2026년에 2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그 세대 자체를 구분을 거꾸로 출산 단계별로 해서 80만 세대, 60만 세대, 40만 세대, 그 다음에 20만 세대. 이것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대 특성도 나타내면서 전 인구, 아까 말한 규모나 밀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분에 대한 생활 태도나 달라진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20대, 30대 문제도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1차 인구 절벽과 2차 인구 요 사이에 있는
보면 지금 이제 25세니까 1984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는 지금 보면 25세부터 41세 사이에 요 인구들 자체가 아까 보면 지금 20대, 30대 정도 되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갖는 정치적 성향이나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나 이런 직업 자체가 그 전 세대 80만 대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따져봐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그러면은 그다음에 40만 세대들은 어떤 양상을 나타낼 것인지 지금 이제 40만 세대는 지금 10세부터 23세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초등부터 대학까지 다니는 학령기 세대입니다. 그리고 20만 세대는 아직까지 학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전체 추세가 한 4개 세대로 나뉘는, 그러니까 고출산 세대, 저출산 세대, 초저출산 세대, 극저출산 세대, 80만 세대, 60만 세대, 40만 세대, 지금 20만 세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1차 인구 절벽 할 때는 이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이때는 우리가 2.0 떨어지더라도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인구 억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기시라든지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1996년까지 우리가 인구 억제제를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 인구 절벽 오면서부터 일단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생, 그다음에 인구 감소가 나오면서 지금 노무현 정권 들어서 2003년도에 그 당시에 청와대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2004년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대통령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2004년에 만들어졌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그다음에 김용익 교수님이 책임을 맡을 때 제가 민간위원으로 그때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0년 더 됐죠. 그래서 제가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다음 2004년도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활동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겠지 현재 이 저출생이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오니까 단계로 떨어져 있다고 단계에 지금 코호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내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거는 일단 전체적인 저출생 추세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추세인데요. 아까 사장님 고령화는 정말 이제는 이게 이제 속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고령화율이 높은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죠. 현재 우리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율이 이제 전체 인구 65% 이상 되는 65세 이상이 한 7.2%, 그때 일본이 17.4%였습니다. 그것이 2020년 되면은 우리나라는 15.7, 일본은 28.6이 되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지금 15년, 204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34.3, 일본이 34.8 거의 비슷하게 되고 2043년이 되면 우리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전체 고령화율이 40%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70년 되면은 47%까지 전체 고령이 넘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앞서 높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속도를 보면 현재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동안에 15.7에서 지금 34.4분 같으면 18.6% 거의 매년 1%포인트씩 고령화율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을 제가 보니까 일본이 15.7%될 때가 97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3사 보면은 여기 2040년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사이에 15.7에서 3사 가던 시간을 일본은 43년이 걸쳐서 우리보다도 2배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완만한 경소를 고령화됐지만 우리는 훨씬 급격한 경사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고령화가 아까 말한 절대치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또 올라가는 이 속도 자체가 우리 일본이 지금 고령화를 대응하는 데서 우리가 거기서 바로 참여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더 심각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밑에는 지금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 연령, 전체 우리가 나이 순대로 전체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나이 연령이 중위 연령이다 보면은 1976년 대학 들어갈 때는 20세였습니다. 1970 IMF 때가 30세가 되고
2014년에 40세, 지금 현재 한 40, 한 6세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30년에 50세, 2050년이 되면 60세, 그 다음 2070년이 되면 6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63세, 환갑이 지나고 2년 지난 사람이 중간 나이, 환갑 지난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전체적인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사에서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고령사에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까 말한 저출생 현상과 이제 고령화 현상이 만나서 결국 이제 인구가 그러니까 1960년도에 그 당시에 아까 보면 인구가 2,500만이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정도에 피크 적때 5,100만 정도. 우리가 보면 한 2,700만 년 늘었다가 이것이 2040년부터 다시 떨어져서 2100년이 되면 다시 한 2,400, 2,500만. 그러니까 2,500만에서 시작해서 다시 2,500만 가는 요간 100, 한 40년 동안의 일단 대장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단 유소년 인구, 그다음 생산 연령 인구, 고령 인구 자체가 이 분포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 표를 나타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보면은 1960년부터 요게 2012, 요 2,500만에서 시작해서 2012년이 되면은 5천만이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5천만 200만 됐다가 다시 2040년 다시 5천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2100년이 되면은 이것이 다시 2450만에 줄기 때문에 지금 1960년부터 2100년까지 50년 동안 일단 연평균 50년 사이에 2500만 명, 두 배가 됐기 때문에 매년 보면은 50만 명씩 인구 팽창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30년간 지금 현재 속해 있는 2010년부터 2040년 앞으로 15년 요 사이가 일종의 정책입니다. 매년 한 10만 명 정도가 늘고주고 한 요 정도의 정책이 가다가 204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년에 한 40만에서 60만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 수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우리나라 1960년부터 2100년 사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 이 시기가 인구를 보면 매년 인구의 절대수가 50만 명씩 늘어나고, 그다음 그 당시에 중위 연령, 인구 중심이 20대, 30대 만들어졌던 요게 우리의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40년부터 한 60년 동안은 이때는 매년 인구가 한 40만 명 이상 줄게 되고 그 당시의 중위 연령은 50대에서 60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중위 연령이 20대, 30대 젊은 층들 중심에서 매년 50만씩 늘어나는 인구 구조 속에서 형성됐던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 국민의 가치관 자체가 50대, 60대가 중심이 되는 사회, 매년 40만 명 이하 줄은 사회에 과연 그대로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기능 부전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도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 사이의 지금 불협화 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간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요거는 인구 규모고 구성을 보면은 현재 노년 인구 65세 이상,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 생산 연령인구 유수인 봤을 경우에 지금 이제 2020년에 이렇게 되는 것이 보면은 2080년 정도가 고령 인구 한 49%, 그 절반 정도가 65세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40%대 중반으로 안착이 될 텐데요. 여기서 보통 보면은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인구 문제,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1955년부터 시작됐던 베이비붐 세대, 1974년생까지 한 2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한 1,700만 명, 현재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전 이 인구들이 어디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일단 그 워낙 큰 덩어리가 돌아가고 나면 인구 구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착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출생률 자체가 이 상태 유지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규모는 줄더라도 비율 자체도 그대로 아까 말한 고령 인구는 40% 이상 정도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요약을 하면은 아까 이제 2010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구 팽창기, 그다음에 2040년부터가 인구 수축이 되는데 요즘 2010년부터 2040년까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잠복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팽창기는 가장 많을 때는 1년에 1970년 같은 경우는 한 해 75만 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26만 명, 출생아 100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도시 하나가 매년 늘어난 이것이 조금 추세 중이다 보면 80년 되면 한 58만 명이 매년 늘다가 90년 되면 한 40만 명, 2000년에도 한 39만 명, 그다음 2000년은 한 20만 명. 지금 현재는 한 10만 명 정도 왔다 가도 있네. 이것이 이제 2040년 되면 본격적으로 2040년 한 27만 명 정도 줄다가 2050년 되면은 48만 명, 그다음에 50원, 60만까지 줄게 됩니다. 그다음에 50원까지 줄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은 아까 말 2040년은 불과 지금 15년 남았습니다. 이 15년 사이에 이래 닥쳐오는 이런 고령화나 전체 인구 규모 축소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닥치면 저는 일단 불가능하려고 봅니다. 지금 어제 국토부에서 보면은 지금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 2030년까지 135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에 어쨌든 입주를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한 40년, 50년, 그럼 2000, 한 70년 되면은 다시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때 되면은 재건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지금 인구가 매년 50만, 60만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0이 되면은 총 인구가 한 3,700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구가 1,500만 명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5,200만이 3,700만이 돼 있고 매년 인구가 5, 60만이 줄어가는 시점일 텐데 과연 그때 가서 지금 150, 135만 자 자체가 그것이 재건축이 될 저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런 건축 문제 하나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앞으로 2040년 이후에 닥쳐올 이런 변화 자체에 대한 그걸 고려를 하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지난 80년, 1980년부터 2060년 한 40년 사이가 지난 과거 40년은 일단 저출생의 문제였습니다. 86만 나던 것이 한 23만 정도. 그 당시에는 2.82 같으면 주요 교소리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지금 현재는 가장 세계 최저가 돼 있고 앞으로 40년은 이 저출생의 파장이 이제 고령화 쓰나미를 가는 겁니다. 2020년 같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 15.7% 같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죠. 주요국에는 가장 낮은 시점에 보면 이것이 2060 되면은 44.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과 4년 나가고요. 이 사회 성격은 아까 말 중위 연령이 1980년 22세다가 지금 2060년 62세. 그럼 지금 보면은 한 40, 그러니까 80년 사이에 중위 연령이 40세. 사람은 1년에 한 살씩 늙어가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보면 2년에 한 살씩 늙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런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 인구 변화를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과제로 인식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했죠. 과연 인구의 지금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 자체가 결국 불일치를 하는 건데 그럼 뭐가 문제냐? 그 문제의 원인 자체를 우리는 당연히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에 인구 규모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인구를 현재 이 구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저출산 정책이 된 완화 정책이라면은 거꾸로 역으로 인구 규모나 앞으로 인구 구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정책이에요. 여기는 한 적응 정책, 완화 정책, 미티게이션하고 결국은 어댑테이션이 될 텐데요. 과연 이것이 인구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사회 경제의 문제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전체 정책 방향이 서로 간에 어떤 대칭적인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인구의 그 저출생이나 감소 속도를 낮추는 완화 정책도 하며 동시에
이 새로운 인구 규모나 구조에 맞는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도 결국은 병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출생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치가 아까 2015년부터가 아까 제3차 지금 인구 절벽, 2020년까지가 거의 매년 한 3만에서 4만 정도 급지로 하죠. 이게 이제 43만 대중에서 27만 정도 되다가 다행히 이제 2021년, 2022년 그보다는 조금 그,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고 다행히 2024년은 23만에서 23만 8천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합계 출생률도 0.72까지 떨어졌다가 0.7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반기 추세를 보니까 상반기에도 꽤 많은 출생가 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때문에 아마 기저효과 때문에 저는 금년도는 작년 23만 8천만 25만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 출생률 자체는 한 0.79 정도 조금은 개선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출서 보면은 한 0.8 정도의 박스에 갇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뭐 1 정도를 넘어서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 코로나 때 특히 2020년, 21년에 혼인 건수가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한 15% 정도 늘고 금년에 혼인 건수가 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앞으로 그 효과 자체를 기대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구조를 보면은 한 0.8 정도로 해서 등락을 계속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데 통계청에서 장래 인구 통계를 보면은 2023년에 보면은 통계청이 워낙 장래 인구 추계 때문에 비난을 많이 했거든. 워낙 이제 초기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막 엉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추계할 때는 일단 다걸 불과 2, 3년 정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으로 잡고 그다음 뒤에는 좀 느슨하게 잡는 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25년, 26년 정도는 지금 현재 추세보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 나중에 지금 한 2030년대 가면은 1.0을 넘어서서 그다음 한 1.05 정도에 가서 안정될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출생아 숫자 자체는 30만 자체는 넘지 않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등락이 있다도 제가 볼 때는 한 0.8 정도, 여기서 지금 1.0, 1.05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아까 말한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의 획기적인 변화나 그런 가치관의 전환 없이 좀 어렵게 볼 때는 현재 통계적으로 여기 잡고 있는 수치고 여기에 맞춰서 장래 인구 추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이라고 봐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인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좀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0.8이라는 그 아까 오른쪽 표가 되는데요. 아까 2.07이 이게 보면은 이제 대체이기 때문에 2.07을 분모에 넣고 0.을 놓으면은 세대당 재생산율이 0.39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들으면 부모가 100이면은 자녀 세대 때는 39명밖에 안 태어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손주 세대가 되면은 지금 보면은 15명이 되고 정손주 세대가 되면은 6명이 되고 그다음에 고손주 가면 2명이 된다는 얘기. 100명이 지금 3세대 같으면 이제 보면 보통 우리가 지금 나이 같으면 한 세대가 30년 정도면 90년, 길게 보면 100년 정도 되는 거니까 100년 안에 지금 보면은 100명이 태어났던 분이 6명을 죽게 된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하면은
보통 우리가 보면 한 90세 정도의 이제 평균 사망한다고 보면 지금 부모 세대들이 90년 죽을 때쯤 되면은 그때 태어난 보통 정손주 정도 됐을 때는 정손주가 6명 태어나는 애. 1에 태어난 숫자는 6명인데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이다. 0.8인 경우에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불과 한 100년 정도 가면은 거의 뭐 인구 소멸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2 정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하는 한 3세대 100년 사이에 100명이 20명으로 줄게 되고요. 한 1.6 정도 아까 말하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1.6 되더라도 100명이 3세대 100년 이내에 절반 이하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중에 줄더라도 다시 이 2.07이라는 대체 조정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0.8이라는 숫자 자체는 여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성 한 분, 이제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합친 여성 한 분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예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한 40%, 그다음에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사람은 40%, 자녀를 지금 2명 두는 사람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합계주 영접,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이 보면은 여성 주지 보면은 40%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하도 애가 없는 사람이 40%, 애 하나가 40%, 그다음에 애 둘이 20% 정도 됐을 때 0.8 정도 됩니다. 이것이 1.2 정도 되려 그러면은 이게 30%로 줄고 그다음에 3명 정도를 두는 가지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계 출산 2.0 정도,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 정도 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을 안 하거나 애가 없는 게 20% 당연히 나올 때문에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20%, 20%, 20%, 20%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전체 다섯, 여성 5명 있으면 어떻게 애가 없는 분이 한 분, 그다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각각 한 명씩 배치가 돼야 2.0 정도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결국은 자녀를 3명 내지 4명을 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차지해야 가능한 그런 수준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육아 환경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출생에 대한 일단 원인들을 설명할 때 보면은 보통 합리적 선택 이론, 자녀가 두는 이 베니핏하고 이제 코스트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제 직접 비용과 이제 기회 비용. 직접 비용은 결국 자녀를 가짐으로 해서 오는 각종 이제 들어가는 직접 비용 자체에 보면은 보통 지금 자녀가 평균 한 100만,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든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학 졸업하기까지 25년 보면 지금 이제 단순 계산하면은 한 3억 정도 최소한 직접 그 출근. 그럼 시간 보면은 하루에 3시간 해서 한 10년 되면 한 10,000시간 정도가 이게 보면 직접 비용 되는 거고요. 기회비용은 결국 애를 놓고 키움으로써 자기가 상실한 기회비용, 원래 직장에서 승진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유지한 이게 보면 여기에 대한 미래소득이나 경력 자체 기회비용 자체를 보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자녀의 효용 가지고는 이 전체적으로 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 위험 회피 이론 이런 계산 떠나서 지금 앞으로는 그 사회 자체의 장래의 어떤 위험을 생각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최대하기 위해서는 아예 선택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젊은 친구들 만나서 보면은 결혼하고 자녀 두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노후, 자기의 노후 대책부터 먼저 거기에 대한 자산을 하는 이런 것부터 먼저 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작은 얘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이론. 우리나라의 그 성혁명, 양성혁명이 이제 미완의 혁명. 우리가 이 교육이나 그 노동시장 가면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성평등 확보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가구원이나 모성으로서는 철저하게 어쨌든 남녀 아직까지는 평등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불균형이 결국은 자녀에 대한 기피된다는 이 세 가지 이론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출생 정책, 그리고 과연 이 저출생 문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이 출생의 문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율 영역이다. 출산할 건지 말 건지,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개인의 완전한 자율 영역인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성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출생의 문제 자체는 거의 제 개인이 완전한 통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전혀 간섭받을 수 없는 규범이 좀 약화되어 있는 거고, 당연히 피임락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정책자 하더라도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저출생 정책, 특히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 갖는 이런 정당성의 문제과 실효성의 문제 자체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정책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생 정책 방향을 보통 보면은 해외에서도 크게 보면 한 3단계, 가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해서 구체적으로 출산 여부나 자녀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제공하는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하고 좀 중앙 정부에서 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오히려 이제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우리가 이 부분은 더 약한 게, 다른 그런 나라는 자녀 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혜택이 다 차등을 두고 그다음에 이래 되면 우리나라는 자녀 수에 대한 차등 정책이 거의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없다고 보면은 우리 중앙 정부 하는 거 보면 여기는 사실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로 이제 가족 지원 정책, 그냥 우리나라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일부에서 특히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 지원 정책 이전에 교육이나 산업, 고용, 주택 이런 일반의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그 주장하는 층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 페미니스트 중심 여성계에서는 이거보다 근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지 그 인간의 삶의 질, 특히 행복한 삶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결국 궁극적인 저수생 정책이라는 걸 지금까지 줄곧 어떻게 보면 이게 추수한 유인 정책이나 추수한 장려 정책보다는 그것을 이제 근거로 했던 것이 에, 항상 뭐 북유럽, 특히 말하는 지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여기는 결국은 이 나라들이 결국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성평등이 되고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주의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전체적인 출생률이 높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저소득 정책자들이 많이 유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삼국 자체도 보면은 2010년도에는 1.9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1.9에서 이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2015년 이후로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5년 아까도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제3차 인구 조비가 되면은 2015년부터 북구에서 보면은 이것이 급격히 시작 추세해서 지금 2023년 같으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는 1.2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1.40, 노르웨이 1.40, 스웨덴 1.45. 요 노르웨이, 스웨덴도 보면은 사상 지금 가장 최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저출생의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학계나 지금 정부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출생률 줄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예가 금융 위기가 다 극복되고 다 안정화돼도 불구하고 저쪽 유지되는 데서는 이 나라에서도 아니면 세계적인 인구 학계에서도 이 원인에 대한 규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저출생이라는 이 정책이든 이론 자체가 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정말 이게 난 문제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어느 특정한 정책이나 이론을 내세워서 이걸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특히 북구라파를 보면서 일단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왜 우리나라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출산율이 특별히 낮을까? 이건 결국은 저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출산이나 육아를 선택함으로써 오는 직접 비용, 직접 비용, 거기에 따른 육아 비용, 교육 비용, 직접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라는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직접 비용 자체는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출산의 육아를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 아까 말한 우리가 워낙 지금 현재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선택하면 결국 내가 다른 내부 경쟁자들한테 내가 승진 기회라든지 다른 있을 경우에 과연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잘못해서 이게 된 기회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격차에 떨어졌을 경우에 오는 것이 너무나 크다.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근데 이 우리나라가 그 말하는 직접 비용이 큰 이유,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자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층들에 대한 29절 조사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청년들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들 세대가 당신 부모 세대보다 그러니까 당신 부모 세대가 당신 세대보다 더 행복하냐니까 당신 부모 세대가 자기들보다 행복하다는 것이 43%. 그러니까 자기들 행복은 64%입니다. 자기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는 답을 하고. 그다음 그 밑에 하나입니다. 하나 보면 그러면은 당신들 세대보다 당신들이 애를 낳아서 자녀 세대가 당신 세대보다 더 행복할 거냐 물어보면 거꾸로 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자기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불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 자녀 세대들은 자기들 더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자녀 어떤 희망을 상실한 이 부분이 기본이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하면 생각해 보면은 자녀는 무조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단순하게 이건 애정이 이게 아니라 결국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자체는 부담보다는 내가 잘 키울 수 있을 걱정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좀 심층 인터뷰해 보면 결국은 애를 놓으면은 이 애는 부모가 남들보다 다른 애들보다 더 잘 키워야 된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자녀를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그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령이도 결혼을 안 하거나 애를 안 낳으면 오히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은 사람이 우리 설명 책임이죠. 내가 왜 하는 설명. 지금 거꾸로입니다. 지금 젊은 층은 지금 내가 지금 결혼하고 애를 놓는 사람들 거꾸로 나는 이게 준비됐다는 거꾸로 설명해요. 이게 자기가 준비 안 된 결혼과 준비 안 된 출산에 대해서는 이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책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 현재 세대보다도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단 무한 책임, 이런 가족주의, 그러니까 잘 키워야 돼. 남들보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에 대한 직접 비용이 오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자녀에 대한 직접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족주의. 그 때문에 다른 나라 같으면 오히려 애는 스스로 크는 거다. 아니면은 국가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부모가 책임질 것까지 키워야 된다는 이런 가족주의가 전체적인 대한 직접 비용, 그게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툰다.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나친 격차, 이제 기업 격차, 거기 오는 일자리 격차, 지나친 경쟁, 그다음 취업 경쟁, 교육 경쟁, 그리고 우리 집중. 이 경쟁이 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든지 학군존에 가야 되는 이러기 때문에 오는 전체적인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사교육비, 그다음 결혼 늦어지고 이 자체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기회비용. 아까 보면은 좀 좋은 일자리 가더라도 내가 아차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내가 출산하고 육아하는 동안에 결국 다른 뒤진다는 이런 기회비용. 이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 높기 때문에 결국 저출생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는 아까 말하는 가족주의가 갖는 직접 비용 과다.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갖는 그러니까 지나친 격차와 지나친 경쟁이 갖는 신자유주의 두 가지가 결합해서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 자체가 서로 상승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저는 일단 구조적 결정을 한다. 내가 아까 말하는 가족주에서 오는 가치관과 신자주 이런 어떤 시스템의 문제 자체가 설명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은 결국에는 이제 가족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을 남도 모두 다 잘 키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경쟁 구조와 격차 구조를 완화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보면 우선 필요한 것이 이 격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면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징후와 동일 보상 정도로 해서 이제 기업 규모, 어떤 사업분야든 고용 형태든 성별이든 근속기간이든 근로시간 제한 여기에 대해 최소한도 이것만이라도 우리 제도적으로 확보되면은 이 전체적인 격차와 경쟁 자체가 완화가 돼서 기회 비용도 줄이고, 이것이 만약 격차와 경쟁이 완화됐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굳이 자녀들을 그렇게 남들보다 잘 키워야 된다는 것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선 출발점과 차관점 자체를 좀 여기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뭐 정교하게 이런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일단 그 말씀드리고요. 요 참고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가족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안고 있는 나라가 지금 동아시아 지금 4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우리 아시아 그 네 개 용, 네 개 호랑이가 보면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인데, 지금 보면은 1.0 이하는 요 네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0.2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사실 홍콩이 데이터가 같은 홍콩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남는 게 추세였습니다. 홍콩.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이 0.8대로 떨어져 있고, 싱가포르도 지금 아마 저출생 정책은 가장 정말 어떤 국가에서 직접 나서는데 불구하고 결국 이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1.0까지 떨어졌죠. 중국. 그러니까 보면 동아시아의 지금 현재 나라들이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이 가족주의와 신자유의 지나친 경쟁과 격차 자체를 공유하는 이것이 원인이 많은 걸 설명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같은 가족주의 중에서 이제 일본하고 그 다음에 남유럽, 이게 스웨덴, 스페인하고 지금 이태리 자체도 보면 한 1.1, 1.2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주의면서 그래도 신자유주의에 조금은 좀 더디게 하는 요 나라군들의 자체가 우리보다 한 단계 위, 1.1에서 한 1.2 사이인 자체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저출생 구조는 일단 가족주의가 저는 지금 현재 초저출산당에는 가족주의가 일차적인 설명되고, 나머지는 신자유주의가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령화 부분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2020년, 2040년, 2060년, 요 40년간을 보면은 총인구는 지금 2020년 5,200만 가다가 2040년까지는 한 5천만. 요거는 어느 정도는 아까 줄지만, 그 다음에 2000년 보면 한 4,200 보면은 확 주는데, 문제는 이 고령 인구 자체가 지금 현재 815만에서 앞으로 20년 동안에 1,710만, 그러니까 900만 명, 앞으로 매년 45만 명씩 논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만큼 생산 연령이고 줄어나는 거죠. 고령화가 이렇게 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한 1% 정도 고령화 늘어가고, 여기 2040년까지 가속 기간. 2040년부터 2060년까지는 전체적인 속도는 조금 줄지만, 총인구 줄지만, 고령 인구는 느는 속도는 좀 줄지만 전체 비율은 좀 높아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한 40만, 앞으로 40년 동안 생산 연령 인구는 40만씩 매년 줄어간다. 매년. 그러니까 40만, 1,600만 줄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노년 인구는 한 1,500만이 늘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900만 정도에서 피크를 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게 보면, 이 고령 인구 중에서도 이번 초기 고령자, 67, 4세, 그 다음에 중기 고령자, 그 다음에 부기 고령자가 되는, 지금 2020년 보면은 85세가 7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9.6%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40년, 15년 되면은 245만 명이 되고요. 그럼 전체 14% 되고, 문제 2060년이 되면은 525만 명. 85세가
지금 100만이 안 되는데 500만 명 늘어가고 그 비율 자체가 28%가 있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85세가 이쯤 되면은 급격하게 지금 현재 치매와 우리 장기요양보험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총 의료비,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 그다음에 의료 급여까지 보니까 지금 64세 미만 인구가 월 평균 의료비 자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요 바로 65세에서 74세 사이는 한 400 정도, 4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75세부터 84세 사이는 6배 정도 됩니다. 85세 이상은 지금 64세이면 한 10배 정도, 요게 10배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이 6배, 4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앞으로는 지금 전체 65세 이상이 80%, 지금 85세 이상자 현재의 의료비 구조라면 85세 이상 자체가 한 40%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현재의 의료 공급 체계나 의료 수가에서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비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결국은 고령화되면 이제 부양비가 문제될 텐데요. 이것이 앞으로 노인 부양비가 좀 늘어가게 됩니다. 고령사회 대응정책은 뻔하면 결국 이제 목표는 인구의 양적 재생산은 저출생 대책이 하고 질적 재생산을 해야 된다. 주 생산청은 결국은 노인 연령의 정년을 늘리는 데 있어 전체적인 생산 인구층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청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는 생산성 제고, 그 다음에 소비 억제하는 정도. 근데 여기서 조금 이거는 뭐, 그,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을 태어나는 시점 기준해서 우리 65세를 고령자로 보는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는 시점, 그러니까 기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 연령이 15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노년을 보자. 그러니까 기대 연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년 시점을 그때부터 노년을 보장해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2025년 같으면은 우리가 기대 수명이 85세이기 때문에 15를 빼면은 73세, 65세, 73세부터를 일단 고령화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전체적인 고령화율 자체가 40%까지 안 가고 한 20% 정도의 고령화율 자체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의 기준 자체를 태어난 나이 기준이 아니고 돌아가는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논의도 있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결국은 이 전체 부양비 계산하는 걸 현재는 보면은 부모를 15세부터 64세를 생산 연령 인구를 보고 일단 그 계산하는 것을 이거를 15세부터 64세가 아니고 15세부터 사실 19세는 우리가 보면 전 학생들이 15세부터 19세는 지금 이제 고용률이 한 7%밖에 안 되면 이거는 일단은 생산 연료가 아니다. 그럼 20세부터로 올리고 65세를 69세 정도로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이 고령화에 대한 부양비 자체가 아까 103에서 한 70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아까 말한 요 74세까지 이게 74세라는 것이 그냥 허용적으로 현재 우리 그 고령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몇 세까지 일을 할지 물어보면은 한 73세, 4세까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4세까지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가 한 5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생산 연령 인구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부양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자체를 아까 말 새로운 인구 규모 맞춰서 경제 시스템을 고쳐야 될 텐데 결국은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서 결국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고 소비할 건지 이런 하나의 생산 참여를 누가 생산 참여를 하고 그다음 생산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그다음 실제적으로 이걸 어떤 기술에서 음악하고 생태계에서 하는 이 가버넌스와 그 SR 그 소셜 인바이런먼트 이게
ESG에 갖춰도 될 것 같은 이런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자원 분배나 보상 기준 자체도 전혀 달라져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 의사결정이고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 알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우에 문제는 결국은 이제 투표 승으로 결정될 텐데 지금 현재 연령층별, 요 이제 우리가 보면 10대, 20대, 30대, 18세부터 30대까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청년연령, 그 다음에 중년층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체를 세 계층으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노인층이 한 37% 정도 되는 것이 앞으로 2050년 정도 되면은 60세 이상이 유권자가 52%로 늘어납니다. 그 대신에 10대, 20대, 30대는 지금 30%에서 18%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한 이것이 투표자가 아니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게 되면 이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이것이 70년까지가 시뮬레이션 보니까 60% 집합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도의 유권자 연령 계층을 가지고 아까 이게 세대 간의 서로 간의 연대나 협의 없이 세대 간의 갈등 구조가 갔을 경우에 정치적 선택권이 굉장히 어렵겠다. 이 문제도 같이 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네, 아유,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 자료들이 많고, 우리가 또 생각할 문제도 많고, 아마 요 최근에 그 고령자들에 대한 어떤 이 고령자 사회적 의존 인구가 되는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분모에 이거를 현재 이제 15, 6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그거를 좀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또 데이터가 제시됐는데요. 그는 저도 오늘 좀 처음 지금까지 뭐 그런 걸 본 바 같고 대단히 그 중요한 제안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두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15분 드린다 15분 다 안 써도 됩니다. 10분 정도 쓰면 더 좋습니다. 우리 중앙대학의 김이교 교수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서영수 부위원장님의 상세하고 소중한 자료, 그리고 오늘 훌륭한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그 인구 변동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뭐 어떤 그런 세 가지 키워드로 가지고 제가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내용은 제가 이제 기재부의 인구정책 TF 활동이나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상시에 고민했던 부분을 담아서 오늘 토론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변동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의 자연재해나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구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임을 확인을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총 출생아 수는 2020년 약 27만 명으로 1970년에 100만 명이 넘었던 것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학교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그리고 2024년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인구 수치의 감소를 넘어서 가지고 노동력 부족과 재정 부담 그리고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도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는 인구 변화 현황과 사회적 파괴 효과 그리고 대응 방향과 제도적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급감과 초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체 출산율은 0.7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인구 재생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생률 저하는 주거 불안정과 청년 고용 불안, 교육 산업 격차 등 사회 경제적 구조 요인과 개인주의 확산, 가족 가치 악화, 그리고 성평등 인식 부족 등 사회적 규범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정부 정책 또한 단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 위주로 제한되고 있고, 청년 세대의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구 변화 현황에서는 두 번째로 고령화와 초고령 사회의 진입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 전환까지 걸리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25년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일본은 35년, 중국은 32년, 그리고 프랑스는 14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상태입니다. 연령층별 인구 분포는 피라미드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전환되었고,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노년 분양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동력 부족과 세대 간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 소멸 위험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생으로 존립 기반을 잃고 있으며 필수 인프라의 붕괴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국제 비교를 오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주요 5개국과 북유럽 3개국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은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출생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제가 예전에 북유럽의 출생률을 가지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북유럽은 성평등 문화, 일가정 양립 정책, 그리고 보편적 보육 돌봄 서비스가 결합하여 안정적 출산율을 유지하지만, 동아시아는 경쟁적 교육, 고용 불안, 성별 불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초저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유럽도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구 변화와 사회적 파괴 폭입니다. 경제적 영향을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부양비 증가로 인해 청년층과 생산 연령층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세대 간 갈등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애 주기 적자 구조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소비 복지 지출은 감당할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부담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붕괴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학교, 의료기관, 상점,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 유지에 직결이 됩니다. 젊은 층 이탈과 지역 경제 붕괴, 생활 기반 악화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됐으며 지역 소멸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신정부 출범 때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출생 대응은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역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좋은 사회를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은 사회 경제적 배경과 인식 형성, 의향 행동이라는 계획된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정책도 단계별로 다층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 과정의 4단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대응은
고령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대응은 고령자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부분의 세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재취업,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 청년, 노년이 함께 돌봄과 지원을 공유하는 연령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소 사회에서도 세대 간 연대와 협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사례는 어, 일본의 실버 인재센터라든가 독일의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경험을 통한 사회봉사 등 국제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생산 연령층 확대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조정으로 건강한 고령자가 노동시장과 사회활동에 오래 참여하도록 하고 고령사회를 은퇴자가 아닌 활동 인구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청년 여성 고령자를 포괄하는 연령 다층적 노동시장과 사회적 기업, 지역 일자리,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제도적이고 기업이나 지역사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산성 강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지역 소멸 대응의 문제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은 자립적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은 지방을 단순히 인구 분산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대안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출산율, 고령화율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친밀성에 기반한 통리의 개편을 통해 가지고 통리 읍면동 밑에 있는 그 행정조직을 말합니다. 통리의 개편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치 인프라를 강화함으로 해서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에서 주민 스스로 돌봄, 복지, 교육, 지역 발전 과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도적 인프라와 정책 과제입니다. 중앙정부, 지방, 지역 공동체가 긴밀히 연결되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하 생략토록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변동은 저출생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복합적 위기이자 동시에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인구 문제를 단순한 출산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가치관을 바꾸는 과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에서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청년 세대의 삶의 기반 강화. 이 문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와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사회 참여 확대. 이 부분은 세대 간 연대와 역량을 공유하는 그런 문제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 실행.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지역에 머무는 이유를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분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대안적 지역사회 구축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하 생략을 하고 오늘 장시간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MBN 윤범기 기자님 본인 소개 좀 하시고 진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권한 좀 주실래요? 김준희 사무국장님, 저 화면 공유 가능하게 권한은 권한 좀 돼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화면 꽉 차게 보이시나요? 꽉 차게? 전체 화면으로? 예, 잘 보입니다. 네. 저는 MBN의 윤범기 기자고요. 제가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2012년에 13년 전에 낸 적이 있어서 이제 그 핑계로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저는 이제 이번에 노조위원 선거 재선 도전했는데, 아직 선거는 안 했고, 다음 주 월화가 투표입니다. 근데 이제 단독 선거여가지고, 아마 이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재선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선배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이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첫 번째 책인데, 사실 대담집이어 갖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할 만한 그런 학술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말로 떠든 내용이었고, 다만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2012년에 이 책을 내고,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당사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2013년 이후라는 책이 먼저 나왔고, 그 책에 저자였던 김대호 씨, 지금은 완전히 극우 인사로 가버렸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랑 같이 대담집 형태로 풀어낸 게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내게 된 건 제가 2014년 이후란 책에서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자로 나가서 했던 게 축사 때문인데요. 그때 저희 삼형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삼형제가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삼형제를 키웠는데, 큰형은 지방대를 나오고 작은형은 저랑 쌍둥이인데 전문대를 나오고 저는 서울대를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큰형은 IMF 때 취업 못하고 나서 20년간 변리사 시험 준비했는데 결국 못 됐고,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그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이송하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최근엔 그것도 그만두고 이제 무슨 기술교육원 같은 데서 기술교육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이 50에. 작은 형은 저랑 쌍둥이인데 지방 전문대를 나오니까 역시 제대로 된 정규직 취업을 못했고, 뭐 주유소 총잡이부터 뭐 배달 뭐 온갖 아르바이트를 지금까지 전전하고 있고, 지금은 조그만 회사의 경비 일을 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또 배달 쿠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 둘 다 당연히 결혼을 못했겠죠. 40대 후반 50대 50살인데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고, 저도 서울대를 나와서 방송 기자가 됐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다 결혼 못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이 축사 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김대호 소장님 그럼 이거 갖고 같이 대담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결혼불능세대라는 책을 내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책이 나왔는데 바로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이라고 다 아시죠? 굉장히 우파 성향의 여성 논설위원이잖아요. 그분이, 저는 이 책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실 홍보 보도자료 같은 거 보내지도 않았는데,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이 책을 그냥 보고, 동아일보 가까우니까, 보시고 나서 그걸 그 주에 바로 칼럼에 쓰신 거예요. 제목이 결혼불능세대였어요. 그 칼럼 제목이.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죠. 서울대 출신 방송기자 윤범기는 한포 의사를 차릴까 고민한 적이 있다. 한국 여자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 사랑하는 남자들을 겨냥해 결혼정보 사업을 하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다. 이게 제가 책에서 이제 대담할 때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인용하셨더라고요. 그의 여자친구는, 제가 35살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 그의 여자친구는 신도림동 전세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친구네를 가보고는 이 정도 안 되면 결혼 못하겠다고 믿는 눈치였다. 뭐 그래서 헤어졌다.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계룡 뻔남, 개천에서 용이 될 뻔했던 남자인 그에게는 불가능했다. 전문대를 나와 비정규직으로 120만 원 받는 36세 쌍둥이 형도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초로 서울의 보통 총각도 빈곤국 여성 아니면 결혼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낸 책이 결혼불능세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책 내용을 딱 요약해가지고 김순덕 논설위원이 칼럼에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겪었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좀 이따가 우크라이나 여행도 다녀왔어요. 전쟁 나기 전에.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여자들 얼마나 예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결혼불능 사회라는 걸로 시사인에 나가서 이렇게 제 얘기를 갖고 풀어서 대담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북콘서트도 많이 하고 한동안 이제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일세를 다 팔긴 했는데 너무 지금은 낡은 내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절판됐어요. 그리고 내용도 뭐 사실은 그렇게 아주 훌륭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착안했던 건 결혼불능 세대라고 제가 이름을 단 이유는 주거 형태가 월세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이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결혼 못한다. 이게 제 이론이었어요. 그 제가 책에서 얘기한.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월세 시대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었고 고용 형태도 한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 특히 청년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솔직히 월세 4, 50만 원 내고 요즘 6, 70만 원까지 가죠. 괜찮은 집은. 거기에 비정규직이면 그 당시에 88만 원 세대라 그래갖고 최저임금이 거의 88만 원이었고 물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2012년 당시에는 기껏해야 100만 원, 120만 원 이랬단 말이죠. 근데 120만 원 월급 받는데 5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6, 70만 원 남는데 그거 모아서 어떻게 결혼하냐. 이건 너무 간단한 셈법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후진적인 결혼 문화, 이른바 시월드로 대표되는, 그리고 스드메로 대표되는, 아시죠? 이거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고, 드레스, 그 메이크업, 이것만 해도 한 돈 천만 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결혼 문화 자체가 사실 이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그 장벽으로 다가오는, 지금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녀의 눈높이 차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80만 명 세대거든요. 제가 77년생인데 제가 수능 볼 때 88만 명이 같이 수능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제가 대학생 됐을 때 그때 유행했던 문화 콘텐츠가 뭐나 생각해 보면 여자들은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면서 눈높이가 뉴요커에 딱 맞춰집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뭘 봤냐? 그때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았던 거예요. 한국 여자와 한국 남자는 동년배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적 준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섹스 앤 더 시티 속의 여자 주인공 사만다와 드래곤볼 속의 주인공 손오공이 만나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싸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웠다. 문화적인 차이도 되게 컸다. 거기다가 결혼을 하려면, 근데 그때 얘기입니다. 제가 30대 중반 시절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는 있어야지. 아니, 월세 갖고 어떻게 결혼해? 뭐 이런 얘기. 거기다가 그래도 연봉 4천 원 돼야 되지 않아?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연봉 5천 원 돼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연봉 4천에 그래도 정규직은 돼야지. 사실 정규직이 아니면 4천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결혼하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전세 아파트 마련하고 연봉 4천의 정규직으로 20대 후반에 혹은 30대 초반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근데 이거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1억, 2억 턱턱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 1, 2억 받아갖고도 안 돼. 그러니까 3, 4억은 또 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마련해야 전세 아파트 들어가죠. 근데 알다시피 3, 4억을 빌리면 그거 다 이자예요. 결국 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시월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 채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왜냐면 1, 2억을 줬으니까. 돈 내 돈 줬잖아. 그 다음에 은행에 빚을 지니까 월급 둘이 아무리 모아도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월세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빚 갚고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경제적으로 빚 갚다 보면 솔직히 애 키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아까 소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자체도 하기 힘들 뿐더러 결혼해도 애 안 낳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이 2000년대 초반, 그 당시에 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라는 건 그때 정치권의 화두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아까 말한 그 높은 결혼의 장벽을 어찌어찌 부모한테 받고 은행대 몇 억 땡기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 제가 보기엔 상위 한 20%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결혼했으니까 애를 낳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고민하고 무상보육을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20%만 대변하는 정치. 이런 것 속에서 실제로 결혼 못하고 있는 이 결혼불능 세대들은 아예 정치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뭐 그런 책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대안은, 저희 측에서 검토했던 대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하면 1억 주자. 이게 현금 살포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제 허경영 솔루션이고, 이건 다양한 형태로 변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지자체에서 실제로 그 이중근 회장, 그 부영의 이중근 회장이 결혼한 그 직원한테 1억씩 주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근데 뭐그 바람직한 방법만 아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 사는 게 문제니까 수도를 이전해서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서영수 의원님도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도를 이전해서 인구를 분산시키자는 의견도 물론 좋은 의견이긴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다 아시겠지만 차라리 세종시의 모든 공공기관을 다 몰았으면, 그래서 세종시라도 먼저 메가시티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었을 텐데, 140개 공공기관을 그 지역마다 다 쪼개버리는 바람에, 혁신도시로 쪼개버리는 바람에 그 직접 효과가 다 분산되면서 사실상 전국의 부동산 땅값만 올리고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정책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야, 내가 전문가야. 내가 부동산 업자고 현대건설 회장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못 풀어? 어떻게 했냐면 그린벨트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세곡동, 내곡동에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른바 반값 아파트고, 이 반값 아파트가 2013년쯤에
분양된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으로 그때까지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확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분양되면 그때 들어가서 추첨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잖아요. 추첨이라도 운 좋으면 5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사고 기다린 거예요. 대기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수요가 억제되면서 한동안 2012년에 집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팍 올랐다가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줄 거니까 기다려라라고 해서 안 사고 기다리는 수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당시 집값이 좀 잡긴 했지만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린벨트라는 걸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걸 풀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걸 우연히 추첨으로 당첨된 사람들한테 나눠 분양주택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럼 그건 로또를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껴온 그 박정희 때부터 지켜온 유산을 그냥 그렇게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한테 나눠줘 버린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었던 거죠. 또 그런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한 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들 있죠. 그래서 이제 분양주택이 문제였으니까 이번에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거야.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지하철, 저 지하철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 위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 지하철 역사 위로 주상복합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고 그거를 월세 10만 원, 20만 원이 아주 싸게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논리였죠. 이거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얘기한 그 130만 채 수도권에 짓겠다는 것도 이런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부지를 싹싹 찾아내가지고 최대한 LH가 갖고 있는 땅들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데 뭐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던 이유는 실제로는 저기 인천의 청라지구나 아주 먼 지역에서만 몇 군데가 됐고 용산에도 뭐 이렇게 몇 군데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 정치인들, 구청장, 국회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대통령은 공약이라고 내놨지만 지역에서 추진이 안 됐어요. 특히 서울 도심에서. 왜냐면 아니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임대주택이 웬 말이냐. 행복주택이 이걸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기피시설인 거죠. 그 님비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들 도심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걸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그게 되는 지역만 가다 보니까 저 인천이니 무슨 이렇게 서울 변두리로 몰려가서 몇 군데 지어지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주장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는 못 갔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그래도 좀 이걸 좀 진심 있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박원순 시장은 이게 이제 결혼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오케이 그럼 시민청을 빌려줄게.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에 공간 강당을 결혼식장으로 꾸면서 10만 원에 빌려주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솔직히 10만 원에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그냥 허용 사업이잖아요. 특히 신부들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는 사업인데 솔직히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으로 호텔 결혼식장도 아니고 시민청에서 10만 원 내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처음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번 했겠지만 이거 신부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해서 서울에 또 빈집이 많거든요. 이렇게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들. 그런 집들을 이제 서울시가 예산을 넣어서 업체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한 가족 한 집 세 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그런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었는데 매매 임대주택이죠. 근데 이거 나쁘진 않은 사업이었지만 이게 너무 숫자가 적었죠.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숫자도 적어 실제로 공급한 호수는 몇 개 안 됐어요. 그 처음에 이런 거 한다라고 저도 서울시 취재기자하고 같이 가서 현장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공급한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알뜰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많이 이렇게 성과가 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홍종학이라는 분이 홍종학 교수님이 그 정책위원장 하실 때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들 불러갖고 집 모양의 이렇게 미니어처 집을 주는 그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줄 건데? 라고 하면 그때 얘기했던 건 그 우리 국민연금 쌓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기금을 털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걸로 이제 집을 마련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근데 홍종학 의원님 나중에 장관도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결국 이런 거 안 했죠. 안 했죠. 그냥 이렇게 슬로건으로만 선거 때 써먹고 실제로 집권하고 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각 정권이 했던 공약들이 하나하나 다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하면서 이제 결국 제대로 성과를 못 냈고 지난 9월 7일 날 이재명 정부가 첫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나중에 30년 뒤에 재건축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도권에 이렇게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빈 땅들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게 정책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하죠. 아니 임대주택을 원한 게 아니었잖아.
우리는 분양주택을 원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별로 없었지만 오늘 백인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임대주택을 지으면 신혼부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정책들은 이렇게 변화는 별로 큰 성과를 못 받고 내놨어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수도권에 135만 원대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 도심에 이게 저렴한 월세, 어차피 집을 못 사. 지금 신혼부부들이 월급 모아서 집을 10억짜리 집을 산다는 건 평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건 포기하고 그냥 월세로 평생 저렴하게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 공공임대주택 하나 공급할 때마다 아이 한 명씩 태어납니다. 이거 아주 확실한 산수예요. 인구를 늘리고 싶으면 30만 호 공급하면 30만 명 태어나고 100만 호 공급하면 100만 명 태어납니다. 그냥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돼요. 그런데 뭐 땅이 없다고 하지만 행복주택처럼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박근혜 행복주택의 그런 그 맥락이었던 거고, 근데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집 가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용산에 사는데 도심 용적률도 대폭 상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한국은 도심이 용적률이 낮고 외곽으로 가면 높은 그런 구조잖아요. 스카이라인이.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근데 뉴욕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도심이 용적률이 높고 외곽으로 가면 전원주택이잖아요. 2층짜리 한적하게 이렇게 뭐 살고 수영장도 있고 도심에는 빽빽하게 빌딩이 올라가서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거미줄 던지면서 날아다니는 이유가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서울 도심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고층 빌딩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신혼부부들은 어디로 가냐? 광교로 가고 위례로 가고 하남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경기도로 밀려나서 1시간 반씩 왕복 3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 도심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도심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거고 땅이 없다고 하는데 땅이 왜 없습니까? 제가 용산 살거든요. 용산공원 100만 평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왜 공원을 짓습니까? 저는 그거 이촌동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었지만 미군 기지 이전에는 일본군 기지가 있었고 일본군 기지 이전에는 청나라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마을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강 바로 앞이고 평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딱 좋은 곳이어서 군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원상복귀하려면 마을을 지어야지 거기를 왜 공원을 짓습니까? 공원 지어봤자 서울숲도 있지만 갤러리아 폴의 주민들의 정원이 돼버렸죠. 거기 솔직히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자주 서울숲을 갑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은 이미 그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게 해야 된다는 거고 서울은 이미 남산도 있고 앞에 한강도 있고 해서 녹지나 자연환경이 풍부한 편이에요. 이게 메트로폴리스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서울의 밀집 현상이 더 강화되더라도 그래도 저는 서울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걸 지은 만큼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 서울에 너무 인구가 몰리면 그 문제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마광수 교수님이나 박광기 대표님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마광수 교수님은 베이비 부모가 지방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죠. 청년들이 아니라 은퇴하신 6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광기 소장님은 베이비 부머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젊은 층이 가는 게 아니라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가거나 지방으로 가야 될 건 베이비 부머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오히려 젊은 층은 한참 일할 나이에 커리어를 쌓을 나이에는 도심에서 살면서 임대주택에 살면서 도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동이죠.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월세 사는 사람과 비정규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도 노조 전임자죠. 노조 일을 하고 있죠. 저도 민주노총 지부장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경직된 노동시장. 한 번 들어가면 자를 수가 없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고용을 안 하죠. 청년들이. 저로 공채 안 하죠. 대기업들이 요즘 공채 잘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로봇 자동화 비율이 높고 최근에 AI 들어오니까 더 공채 안 하겠죠. 더 사람 안 뽑겠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젊은이들은 커리어를 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 알바로 시작하고 비정규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방은 더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게 영공서열형 임금구조. 사실은 한국은 독일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30년 근속자와 그 신입사원의 임금 격차가 2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1.89배, 1.67배, 1.65배, 1.64배, 1.44배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4.39배, 한 5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회사 그만두겠어요? 그냥 버티고 있죠, 정년까지. 그러면 월급이 5배가 올라가는데. 이런 식의 연공서열의 임금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사람도 안 뽑지. 이렇게 이중 노동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주거 문제와 고용 문제, 이 두 가지 키를, 이렇게 놓지 않는,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 이 저출생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기존에 집 있는 사람, 기존에 직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출생을 희생시키고 있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세대별, 계층별 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산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이었잖아요. 제조산화의 마음으로 국가 구조 개혁에 나서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사회적 대결을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이제 지점이었고, 또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그래도 이제 막 시작했고, 그 많은 이제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의원도, 그러니까 국회 권력, 입법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결정하면 할 수 있거든요. 국회에서 법 통과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간의 이번 22대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뭔가 이렇게 구조적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아까 말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로 이렇게 인구 소멸, 저 초인구의 절반이 초고령화 사회로 그냥 급속도로 달려가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